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올여름 첫 장마의 영향으로 오늘까지 전국에 비가 내릴 걸로 보이는 가운데 밤새 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집중호우로 일시 대피한 인원은 15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수도권 비 피해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우선 영상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인데요. 비와 함께 강한 바람이 불면서 서울 시흥동에 있는 대명시장에선 입구에 세워진 철제 성간판이 쓰러졌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다면 크게 다칠 뻔했던 상황입니다. 밤사이 서울과 경기도, 인천 등에선 이와 비슷하게 나무 등이 쓰러졌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습니다. 다만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수도권 장맛비는 차츰 힘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하천 상황을 살펴보면 서울 청계천은 어젯밤 9시 반쯤 통행 제한이 풀렸고요. 반포천이나 양재천 등도 이제 통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이천 복개 구간 같은 경우엔 지금도 막혀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어제 저녁 임진강 최북단에 있는 필승교 수위가 1m를 넘겨 대피 문자가 발송됐는데 조금 전 새벽 4시 반 기준 수위도 1.5m 이상으로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밤새 비가 많이 내린 다른 지역은 어땠습니까? 네, 특히 충남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비닐하우스가 부서지고 석축이 무너지는 등 시설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공주시와 계룡시에 호우 경보를 내리면서 하천 주변이나 계곡 등 위험 지역은 출입하지 말라고 재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또 청양과 보령에서는 산사태 발생 우려가 있어 취약 지역 주민은 마을회관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전북에도 비가 크게 쏟아졌는데요. 군산과 익산, 김제, 부안 등에선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전북은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발동하면서 맨홀과 배수로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산사태 우려 지역을 살피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기준 이번 장맛비로 인해 일시 대피한 인원은 전국에서 15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오늘 새벽 충청권과 전북 소방을 통해 저희가 확인한 결과 큰 인명피해는 없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전국 피해 상황을 집계한 행정안전부 자료는 새벽 6시에 곧 나올 예정으로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권유수입니다. 어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하루 종일 비가 내렸는데요. 오후에는 강풍주의보까지 내려지면서 시민들은 퇴근길에도 불편을 겪었습니다. 강풍으로 인해 화물차에 실려있던 컨테이너가 도로에 떨어져 사람이 다치고 주택과 지하차도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표정우 기자입니다. 강한 바람에 우산을 기울인 채 빠르게 발걸음을 옮겨보지만 갑자기 불어닥친 강풍에 휙하고 우산이 뒤집힙니다. 하루 종일 수도권에 비가 내린 가운데 오후엔 강풍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나부끼는 옷자락을 부여잡고 비바람을 헤치고 가다 보니 어느새 옷은 물론 신발이며 머리며 젖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우산이 막 디비지고 옷도 밑바닥에 바지에 많이 젖고 그래서 상당히 불편 상태였습니다. 쏟아진 비로 대중교통에 사람이 몰리면서 집에 가는 길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걷는데 무릉덩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런 무릉덩이 피하느라 좀 힘들었던 것도 있었고요. 퇴근을 하려고 그랬는데 택시가 이제 기상 상황이 악화되었는지 잘 안 잡히더라고요. 사고도 있었습니다. 오후 5시쯤 인천 송도동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대교에서 화물차에 실려있던 컨테이너가 떨어지면서 2명이 다치고 일대에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제대로 결박되지 않은 컨테이너가 강풍에 떨어진 걸로 보고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선 폭우로 도로와 주택, 공장 건물이 침수됐고 경기 고양에선 지하차도에 물이 차 차에 타고 있던 60대 남성이 구조됐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내륙 지역 장마 시작부터 수도권을 비롯한 강원과 충청 지역에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강원 춘천댐은 올해 처음으로 수문을 열었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1단계를 가동하고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내륙의 본격 여름 장마가 시작되면서 수도권과 충청, 강원에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빗줄기가 굵어지면서 사람과 차량의 통행을 금하는 통제 구간도 늘었습니다. 호우특보와 강풍특보가 동시에 내려진 충남 해안가.
집중호우 소식에 시민들은 혹시 수해라도 날까 걱정부터 앞섭니다. 장마비 많이 온다는데 좀 걱정돼서요. 조금 좀 덜 왔으면 좀 좋겠어요. 피해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거센 장대비에 강원 충청댐은 올해 처음으로 21개를 열고 초당 200톤가량의 물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 북부 지역에 총 200mm의 큰 비가 예보돼 충청댐 하류의 의암댐과 청평댐, 팔당댐도 수문 개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긴급 대응에 나서 행정안전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습니다. 행안부는 우선 재난문자와 마을방송을 활용해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강수 집중시간대 외출 자제와 취약지역 접근 금지 등 국민 행동 요령을 반복적으로 알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과거 피해 지역이나 산사태 우려 지역, 하천 근처와 지하 공간 같은 취약지역 관리를 강화하고 위험이 우려될 때는 출입을 통제하고 주민을 대피시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장마 시작부터 많은 비가 내렸는데 국지적으로 시간당 70mm를 넘는 극한 호우가 내릴 수 있어 우려됩니다. 극한 호우는 예측하기 매우 힘든 만큼 호우 긴급 재난 문자를 전국으로 확대 운영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것이 무엇인지 또 문자를 받았을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포수가 쏟아져 내리듯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장대비. 최근엔 시간당 10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지난 여름에만 군산, 서천, 진도, 부산 등 곳곳에서 무려 16차례나 기록됐기 때문입니다. 수백 년에 한 번 내릴 법한 호우 빈도였는데 강한 호우인 만큼 산사태, 범람, 침수 등 큰 피해를 낳았습니다. 이 같은 여름철 집중호우는 최근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장마철뿐 아니라 폭염 기간까지 이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여름철에 강수의 휴지기, 즉 폭염기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오히려 2차 강수기보다도 더 강한 강수량이 보여주고 있는데 여름철 내내 비가 많이 오는 이런 특성을 보이고 있고요. 일상적인 비가 많이 오는 게 아니라 집중호우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빈발하는 극한 호우를 예측하긴 더 힘듭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호우 긴급 재난 문자입니다. 발생 양상이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수시간 전에 예보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태라는 부분이 현재에서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이제 CBS라고 하는 재난 호우 문자를 병행을 해서 최소한의 피해를 줄이고자. 호우 긴급 재난 문자는 시간당 50mm 호우가 내리면서 3시간 동안 90mm 넘는 강수량이 기록되거나 1시간에 72mm까지 비가 내리면 기상청이 해당 지역에 재난 문자를 직접 발송하는 제도로 지난해 수도권과 경북, 전남 지역에서 올해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기상청은 그동안 제도가 시행된 지역에선 인명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호우 긴급 재난 문자를 받으면 침수 피해가 나지 않도록 대비하고 지하차도나 지하철장 등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는 곳엔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부산의 노후 주거지에선 장마철마다 비 피해 걱정이 큽니다. 조성된 지 수십 년이 지나다 보니 붕괴와 침수 피해가 반복되는 건데요. 차상은 기자가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아파트 외벽에 균열이 가득합니다.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간 곳도 적지 않습니다. 5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 주민들은 또다시 찾아온 장마가 걱정입니다. 장마철 때만 비도 새고 막 무너질까 싶어서 겁이나. 천장에서도 비가 새고 막 여기도 무너져가지고 추웠다. 고지대에 있다 보니 침수 걱정은 덜하지만 많은 비나 태풍이 올 때마다 붕괴 위험은 커집니다. 재건축 외엔 대책이 없지만 그마저도 사업성이 떨어져 실현 가능성이 작습니다. 최근에는 아파트 벽체 일부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해 긴급 보수 작업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가파른 사면이 주택으로 가득한 삼복도로 일대에도 장마철 불안감이 번집니다. 집중호우로 약해진 주택 지반이 무너지거나 담장이 쓰러지는 사고가 이미 심심찮게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관리에서 벗어난 빈집까지 늘면서 불안이 더 커졌습니다. 지금 호우는 극한 호우기 때문에 경사면이 굉장히 연약화되어가 있거든요. 경사면에 대한 안전 대책이 굉장히 시급하고
하천을 끼고 있는 저지대 주민들은 올해도 침수 피해가 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배수 펌프 용량을 늘리는 등 대책은 세웠지만 아직 공사를 시작하지도 못해 당장은 비가 적게 오길 바라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만조가 안 되고 나갈 때는 뭐 물이 빠지니까. 그런데 작년에도 만조가 될 때 같이 비가 와가지고 뭐 여기는 난리 아니야. 고지대 노후 아파트와 삼복도로 연약지만 저지대 마을까지 모두 부산시가 인명피해 우려 지역으로 지정한 곳입니다. 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로 맞은 이번 장마에 큰 피해가 나지 않도록 꼼꼼한 점검과 예방 활동이 필요합니다. YTN 차상입니다.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농작물과 가축 피해도 우려됩니다. 특히 한꺼번에 많은 비가 쏟아지면 피해 규모가 커질 수 있어 사전 대비와 신속한 사후 조치가 중요합니다. 윤지아 기자입니다. 집중호우나 태풍은 한 해 농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입니다. 사전 대비가 피해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노는 배수로와 물골을 미리 정비해 물이 잘 빠지도록 해야 합니다. 지주를 설치하면 농작물이 비바람에 쓰러지는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흐리고 습한 날이 계속될 때 질소비료를 과하게 주면 병해충이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가 지나간 뒤엔 서둘러야 합니다. 논밭의 고인물은 빠르게 빼내고 방제를 서둘러야 병해충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쓰러진 농작물을 바로 세우고 열매나 잎에 묻은 흙과 오물은 말라붙기 전에 씻어내야 합니다. 사전 대비에서는 배수로 정비라든지 시설물 보강 작업이 필요합니다. 사후에는 침수가 됐을 때 신속하게 물을 빼주시고 영양제 살포라든지 약제 방제가 중요합니다. 가축도 마찬가지입니다. 폭우 전에 축사를 점검하고 배수로 정리와 전기 설비 안전 관리 등 시설물 관리를 마쳐야 합니다. 폭우가 내린 뒤에는 가축 건강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양질의 사료와 비타민, 미네랄 등을 추가로 주면 면역력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장마철 농작물 피해는 특히 집중호우와 강풍이 주요 원인입니다.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농작물 관리 요령을 숙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YTN 윤지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뒤 첫 지방 일정으로 울산을 찾아 첨단 산업 육성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대한민국은 새로운 시대로 가는 기로에 서 있다며 경부고속도로처럼 AI로 대한민국 성공을 이끌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위치를 안내받아 자리에 서고 곧이어 AI와 로봇을 활용한 사진 촬영이 이어집니다. 나를 피사체로 쓰려고 그러겠지? 맞습니다. 이 대통령이 첫 지방 일정으로 울산 AI 데이터 센터 출범식에 참석해 AI 관련 기업들의 제품 서비스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100조 원 투자를 통한 AI 세대 3대 강국을 띄웠던 이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첨단 산업 육성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겁니다. 지방에서 이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게 됐다는 점들이 각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방 경제 산업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이 대통령은 특히 지금의 대한민국은 깔딱고개를 넘는 중이라며 앞으로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인들이 AI 첨단 시대에 세계를 선도하는 역할을 해줄 거라 믿는다며 기업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그 위대함 속에 우리 기업인들의 또 위대함이 있죠. 정말 뛰어난 능력으로 우리 대한민국 산업 경제계를 이끌어주고 계시고, 이 대통령은 경부고속도로가 대한민국 산업화 성공을 이끌었던 것처럼 데이터 센터를 시작으로 AI 시대 고속도로를 구축해 AI 대전환의 성공을 이끌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에 이어 두 번째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통일부 차관으로 김남중 전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 대표를 기용했는데 과거 남북 정상회담 등을 조율한 전문성을 높이 샀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김민재 차관보가, 농림축산식품부는 강영성 농업혁신정책실장, 해양수산부는 김성범 해양정책실장이 각각 차관으로 임명됐습니다. 이재명 정부 국민안전을 책임질 행안부 재난안전본부장에는 김광용 대변인이 발탁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나머지 부처 차관들도 서둘러 임명하며 내각 구성 전 최대한 국정 운영에 안정성을 기하려 할 걸로 보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경안을 두고 국민의힘은 사이비 호텔 경제학의 대국민 실험이라고 깎아내리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막대한 재정 투입에 반해 효과는 적고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인데 민주당은 내란으로 경제를 망친 게 누구냐며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전국민 소비 쿠폰 예산이 포함된 30.5조 원 규모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대통령 취임 2주 만에 만든 졸속 추경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생 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하다며 즉각적인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포퓰리즘적 현금 살포에 투입되는 것입니다. 이번 추경안은 한마디로 사이비 호텔 경제학의 대국민 실험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금성 지원은 사회 기반 시설 투자 같은 간접 지원보다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는데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부채를 늘리는 등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국가 부채 1,300조 원을 넘어서면 GDP 대비 채무 비율이 50%에 가까워집니다. 이는 정부가 세운 재정 준칙의 경계선입니다. 반면 여당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서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모두 동원해야 한다며 야당 협조를 압박했습니다. 당장 추경안을 처리해야 하고 노동자, 농민, 취약계층을 위한 수많은 민생 법안이 국회에 산적해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협력을 촉구합니다. 대통령 당선 축하용 현금 살포라는 야당 공격에는 더 적극적인 공세로 맞받았습니다. 나라 경제를 망쳐 국민에게 고통을 준 게 누구냐고 반문하며 당리당략을 위해 국민의 삶을 무너뜨릴 작정이냐고 쏘아 붙인 겁니다. 내란으로 나라 경제를 망친 내란 동조 정당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망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줄도 모릅니다. 또 야당이 대안 제시 없이 뒷짐만 지고 있다거나 입으로만 건전재정을 외친다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여야가 날선 신경전을 주고받은 가운데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추경과 관련한 타협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여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민주당 정청래 의원과 박찬대 전 원내대표 2파전으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투표 반영 비율이 가장 높은 권리당원들의 표심이 당락을 가를 전망인데요. 명심을 앞세운 새 결집 싸움이 치열해져 과열 양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8월 2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친명 양강 구도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4선 정청래 의원은 전당대회 일정이 나오기도 전 차기 당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고 원내대표직에서 내려온 3선 박찬대 의원도 조만간 당권 도전을 공식 선언할 예정입니다. 친명계 안에서의 권력 재편 경쟁이 본격화하는 모양새인데 지금까지는 2파전 양상이라 지지자들 사이 신경전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게시판을 중심으로는 서로를 향한 비방전이 번지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당원들의 심부름꾼 아니겠습니까? 당대표를 뽑는 데 관심을 갖는 건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서로 과도한 그 비방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두 사람 모두 친명계지만 지지층은 분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의원들 사이에서도 특정 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당대표 선거가 흥행으로 이어지는 건 좋지만 경쟁 과열이 이제 막 첫발을 뗀 이재명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집권 3년차 여당도 아닌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국민들의 눈에 당권 투쟁으로 비춰질까 봐 저는 좀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름다운 전당대회를 좀 꿈꾸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차기 민주당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사퇴한 당 대표의 남은 임기인 1년을 수행합니다. 정부의 시작을 함께한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뚜렷하고 여기에 내년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어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명심이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꼽히는데 권리당원 투표 반영률이 55%인 상황이어서 후보들은 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당원 표심에 집중적으로 호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 의원과 박 전 원내대표 모두 당원들로부터 강한 지지를 받아온 인사들인 만큼 지금으로선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는 게 당내 중론입니다.
일각에선 이번 전당대회에 결선 투표제가 도입되는 만큼 3파전으로 치러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2강 구도가 유지될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8월 중순 전당대회 개최를 가시화하면서 당권 경쟁 후보군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지난 대선 경선 주자들의 리턴 매치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인데 과감한 쇄신 없이는 국민 공감을 얻지 못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박광열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20여 명이 모인 당 혁신 논의 토론회. 보수 진영 전반을 향한 쓴소리가 잇따랐습니다. 혁신을 혁신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형식적인 혁신에 그치고 있습니다. 계엄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걸 정리하지 않고 새로운 이슈를 제시한들 국민들한테 얼마나 다가갈까. 관심을 끄는 차기 당 지도체제와 관련해선 8월 중순 새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개최에 방점이 찍히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이 8월 초 신임 대표를 선출하기로 했고 대선 패배 후유증을 빨리 극복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후보군으론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또 한동훈 전 대표 등 경선 참여주자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김 전 장관은 출마 의사엔 말을 아끼면서도 턱걸이 모습 등이 담긴 SNS로 건재를 과시하고 중진 의원 회동, 캠프 관계자 오찬 등 물밑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혀 생각한 바가 없습니다. 혹시 추대 여론이 만들어지면 좀 생각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거는 아직 없는데 가정법으로 이야기하기도 그렇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 역시 라이브 방송 등을 통해 당원 가입을 독려하고 당 외곽 조직과 접촉하는 등 대내외 활동폭을 넓혔습니다. 다만 구 범친윤계가 다수를 점하고 있는 당내 구도상 당권을 잡더라도 현실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겠느냐는 신중론도 감지됩니다. 요즘은 주변에서 좀 출마하지 마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의원들의 그런 분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많이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 보니까 그래요? 그 저항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철수, 나경원 의원 등도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가운데 후보 몇몇은 물론 쇄신책 등 당권 경쟁의 내용물이 대선 경선 시즌2에 그쳐선 안 된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과 대통령 파면 등 최악의 상황에서 뿌리부터 뜯어고칠 젊은 소장파 등의 참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당 안팎에서 제기됩니다. 김용태 그 비대위원장을 제가 한 일주일 전에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혁신안을 바탕으로 당원들한테 한번 판단을 받아보겠다 해서 전당대회를 그냥 출마해버리는 게 어떠냐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탄핵 극복을 넘어 근본적 체질 개선, 특검 등 대야 압박에 맞설 합리적 투쟁 전략 제시, 수도권 교두보 마련을 통한 지방선거 전략 등이 차기 당대표의 주요 과제로 꼽힙니다. 정권 초반 190석에 가까운 범여권을 상대하며 여러 난제에 직면해야 하는 만큼 주자들이 막판까지 고심할 거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YTN 박광열입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이 임명 엿새 만에 수사를 개시한 가운데 특검보 6명까지 확정지으면서 수사팀의 얼개를 갖췄습니다. 앞서 특검보 인선을 마친 김건희 특검팀은 검찰의 파견을 요청했던 부장검사들이 업무를 시작하면서 특검 가동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준비기간도 다 쓰지 않고 본격 수사에 나선 지 하루 만에 6명의 특별검사부까지 임명되면서 내란 특검팀의 진용이 꾸려졌습니다. 박억수, 박지영, 김형수, 박태호, 장우성 변호사와 이윤재 명지대 교수가 조은석 특별검사를 보좌할 예정인데 경찰 출신인 장우성 특검보를 제외한 5명은 모두 검찰 출신입니다. 아직 언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조 특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을 반영했고 수사 능력과 수사 관리 능력이 출중한 경찰 출신을 제청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사 51명과 경찰 31명의 파견을 요청한 내란 특검팀은 국방부에도 군 검사 등 수사 인력 지원을 요청하며 수사팀 얼개를 짜고 있습니다. 특검보 인선을 마치고 공식 활동에 나선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도 인력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파견받은 부장검사 5명이 지원 요청 하루 만에 곧장 업무를 시작했고 정광수 서울고검 부장검사와 남철우 청주지검 부장검사 등 검사 28명의 파견을 추가로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명현, 최상병 특검은 국방부 방문으로 첫 외부 일정을 소화했는데
특검보 자리엔 류관석, 이금규, 김숙정, 정민영 변호사 등이 최종 지명됐습니다. 최상병 특검까지 모든 특검보가 꾸려지면서 다음 주부터 새 특검 모두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이렇게 특검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수사기관의 소환 조사를 요구를 모두 거부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특검과 협의해 추가 소환 계획이나 신병 확보 방안 등을 결정할 방침인데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경찰과 검찰의 연이은 소환 요구에 모두 불응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자신을 체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호처를 동원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 비상계엄과 관련된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 시도가 불법이므로 이를 저지한 건 범죄가 될 수 없고 혐의들과 관련해 개입한 적도 없다며 경찰 소환 조사를 3차례나 거부했습니다.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전성배 씨 청탁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세계검찰청의 동시다발 수사를 받는 김건희 여사도 소환 조사 요구에 모두 불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명태균 씨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3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는데 김 여사는 같은 날 오후 병원에 입원해버렸습니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출범을 앞두고 수사의 속도를 내려던 검찰과 경찰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계속 소환 요구에 불응하면서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경찰 특별수사단은 소환을 3차례 거부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여부 등을 특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하거나 내란 특검에서 직접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등을 고려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는 한 번 더 출석을 요구하거나 변호사 요구처럼 서면 방문 조사를 벌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파견 검사들과 함께 향후 수사 방향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부가 모두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거듭 거부하고 특히 김 여사는 입원까지 하며 소환 회피 전략이라는 비판도 쏟아지는 상황. 특검과 수사기관들이 부부의 조사 방법과 일정, 신병 확보 방안 등을 두고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법원의 영장 기각이나 수사기관 실수로 스토킹 범죄자가 구속되지 않아 피해자가 숨지는 강력 사건이 최근 잇따랐습니다. 구속 사유를 정한 형사소송법까지 개정해 적극적으로 구속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0일 대구 달서구에서 한 남성이 배관을 타고 아파트 외벽을 올라갑니다. 잠시 후 이 남성은 스토킹하던 여성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범인은 48살 윤정우. 윤 씨는 불과 한 달 전 피해자의 아파트를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됐고 결국 이렇게 범행에 나섰습니다.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지난달 12일 경기도 화성에선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이 사실혼 관계의 남성에게 납치돼 살해당했습니다. 앞서 여성은 폭행 등 남성으로부터 당한 피해 사례를 모은 600쪽 분량의 자료를 제출하며 경찰에 가해자 구속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사건 담당 경찰관이 교체되면서 구속영장 신청이 흐지부지됐던 것으로 경찰 자체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속을 피한 스토킹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을 살해하는 사건이 잇따르자 불안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경찰에 접수된 스토킹 신고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구속되는 비율은 2021년 7%에서 2023년 3%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높은 스토킹 가해자들에 대해선 수사기관과 법원이 더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스토킹 피해자들이 느끼는 실질적인 위협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극단적인 보복 범죄로 이어가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요. 당연히 법원에서도 구속영장을 좀 더 폭넓게 좀 봐줘야 되고. 특히 피해자 위해 가능성을 구속심사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같이
구속 요건으로까지 적시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간혹의 수건이었던 간호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하지만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해온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확정되지 않아 공백이 불가피합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간호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해 8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이 10개월 만에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독립시킨 간호법은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자격과 권리, 업무 등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일선병원에서 암암리의 의사 업무 일부를 맡아온 PA 간호사의 역할을 명시해 합법적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PA 간호사의 세부 업무 범위를 규정한 하위법령은 간호계와 이견 속에 아직 입법 예고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술 부위 드레싱과 피부 봉합, 골수, 복수천자, 진단서 초안 작성 등 45개 행위를 PA 업무로 하겠다는 정보안이 지난달 발표됐지만 간호사들은 의사를 대신하는 업무 범위가 과도하고 의료적 책임이 전가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PA 간호사 교육을 놓고도 간극이 큰데 간호협회는 정부 방침대로 교육만 이수해선 안 되고 자격증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표준화된 교육 과정도 없이 의료기관에 신고만으로 허가하겠다는 무책임한 정책을 어떤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간호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사직 전공이 빈자리를 메워온 PA 간호사의 업무를 놓고 당분간 의료 현장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총기를 든 테러범이 갑자기 버스에 들이닥치는 상황,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경찰과 국정원, 해군 등이 이러한 위기 상황을 가정해 대테러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유서연 기자입니다. 총기를 든 테러범이 승객들을 위협하고 곧이어 버스를 장악합니다. 출동한 경찰이 버스를 둘러쌌지만 승객 여럿을 인질로 잡은 테러범은 아랑곳하지 않고 행인까지 들이받고 달아납니다. 경찰은 차량의 헬기까지 동원해 지상과 공중에서 동시 추격에 나섭니다. 끝내 도주로가 가로막힌 테러범은 협상을 거부하고 또다시 총을 쏘며 위협합니다. 그러자 특공대가 투입돼 테러범을 무력 진압하고 인질들을 구출합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인질로 위장했던 다른 테러범이 화학물질이 든 가방을 폭파한 겁니다. 해군 화생방 지원대가 나서 신속하게 부상자를 구호하고 화학물질을 제거하며 추가 피해를 막습니다. 집단지성의 힘으로 테러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테러 훈련에는 경찰뿐 아니라 소방과 국정원, 해군 등 12개 기관 240여 명이 총동원됐습니다. 테러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위해 앞으로도 관계기관이 함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국제구호단체와 국내 건설사가 지진 같은 재난 상황에서 생명을 지켜주는 어린이 맞춤 안전모를 보급해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실제와 비슷한 대피 교육까지 함께 마련해 재난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등학교의 지진 발생을 알리는 비상벨이 요란하게 울립니다. 6.5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여 교내 과학실에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학생들은 재빨리 책상 밑으로 몸을 피합니다. 진동이 잦아들자 책상에 걸린 가방에서 안전모를 꺼내 착용하고 자세를 낮춘 채 교실 밖으로 나가 질서 있게 운동장으로 대피합니다.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지진 상황 가상 대피 훈련입니다. 학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어서 실제로 그런 상황이 생기면 더 잘 대피하고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 훈련이 가방을 머리에 이고 대피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번 훈련은 안전모를 직접 착용해 실제 상황에서 생존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안전모는 가볍지만 강도를 높였고 특히 반으로 접을 수 있어 의자나 책상에 편하게 보관합니다. RFID 칩이랑 호루라기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구조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학생들의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제작되었습니다. 이처럼 초등학교에 마련된 재난 대비 안전모는 국제구호단체와 국내 건설사가 보급합니다. 지난 2016년 경주 지진과 2017년 포항 지진 이후 진앙에 가까운 지역을 중심으로 17,000개가 넘게 지급됐습니다. 포항, 울산, 부산 계속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일단 재난 발생 시에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이나 아니면 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들에 한해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국내에서도 지진 위험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초등학교에 보급된 안전모가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튀르키예에서는 40, 50대에 퇴직해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니 조기 퇴직이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 은퇴자들이 다시 일터로 나서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에 고령화와 청년 실업 문제까지 얽히면서 연금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임병일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튀르키예 이즈미르에서 회사를 다니던 케말 씨는 44살에 조기 퇴직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에 76만 원 정도의 연금으론 생활이 힘들자 다시 전기 기술자로 일해야 했습니다. 44 yaşında emekli oldum. Emekli olduktan sonra 44 yaşından sonra 65 yaşıma kadar yani 21 sene gene çalışmaya devam ediyorum. 튀르키예에선 이처럼 조기 은퇴 뒤 다시 노동시장에 나서는 경우는 흔한 일입니다. 튀르키예 정부는 2023년 연금보험료 납부 기간과 연금 가입 기간을 충족하면 정년 나이에 도달하지 않아도 조기 퇴직을 할 수 있도록 연금법을 개정했습니다. 연금 수령 요건을 채웠음에도 나이가 부족해 연금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건데 뜻하지 않게 퇴직자 200만 명을 양산했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00만 명 이상이 다시 노동시장에 나섰습니다. 과거 70% 이상이던 소득 대체율이 50% 수준까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최저연금 지급률은 35%에 불과합니다. 연금만으론 생활이 충분하지 않은 탓에 일하는 은퇴자, 빈곤한 은퇴자가 생겨난 겁니다. 조기 은퇴와 더불어 고령화와 청년 인구 부족도 연금 재정 악화의 원인입니다. 현재 연금 제도는 연금 수급자 1명에 최소 3명의 근로자가 있어야 적자를 막을 수 있는데 실제로는 1.9명에 불과합니다. 이런 불균형은 재정 적자를 키우고 청년층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Hani sigorta primi düşük olduğu için az veriyor. Sigorta primi yüksek olduğu için hani 3-5 bin fazla veriyor. Yani fazla bir fark da yokmuş arada. 문제는 튀르키예 연금 개혁이 은퇴 연령 상향이나 연금액 축소와 같이 단편적인 대책에 머물러 있다는 점입니다. Toplumu risklere karşı koruma meselesidir. O yüzden mali sürdürülebilirliğe indirgerseniz bunu özel sigorta şirketi gibi bakarsınız. 이른 은퇴가 가능하지만 정작 은퇴 이후의 삶을 책임지지 못하는 튀르키예 연금제도. 공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바탕으로 한 근본적 개혁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튀르키예 이즈미르에서 YTN 월드 임병인입니다. 중남미 최대 규모의 국제 도서전이 최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한국 부스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한층 더 큰 규모로 마련돼 관람객의 눈길을 끌었는데요. 특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이 전시되면서 의미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정덕주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매년 100만 명 이상이 찾는 부에노스아이레스 국제도서전. 아르헨티나 한인이민 60주년을 맞아 한인회가 마련한 한국 문학 부스에는 스페인어로 번역된 우리 도서가 남미 독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의 생애를 그린 김금숙 작가의 만화 풀의 사인을 받으려는 독자들이 줄을 길게 늘어섰습니다. Muy lindo y muy triste a la vez, es muy sensible su trabajo. Escuché mucho en el Ateneo, como que lo recomendaban un montón y me pareció muy buena la charla, así que nada, tengo mucha expectativa, creo que va a estar muy bueno.
K-팝과 K-드라마를 넘어 한국 문학의 인기를 확인하는 자리가 됐는데요. 한류 열풍이 뜨거운 남미에서 한국 문화의 다양성을 알리는 기회가 됐습니다. 문학이나 또 만화, 영화에도 너무나 많은 관심이 있어서 앞으로 더욱 이 남미 분들이 한국 문화를 좀 더 많이 찾을 것 같습니다. Buenos Aires es una ciudad muy lectora y donde nos encontramos también con muchas culturas, como por ejemplo este año que nos estamos encontrando con el stand de Corea, que cada vez estamos más cerca por empezar, que no importan tanto las distancias. 광복 80주년을 맞은 올해 이번 도서전에는 특별한 행사가 함께 열렸습니다. 바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는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입니다. 평화의 소녀상은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 도서전이 열리는 기간 동안 행사장 한편에서 관람객을 맞이했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알리고 한국의 그 아픔을 공동으로 공유할 수 있는 상징으로 저희가 삼고자 이렇게 소녀상을 설치했습니다. 문화와 기억이 만난 자리. 책을 통해 그리고 예술을 통해 전해진 한국의 역사와 목소리에 많은 이들이 공감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YTN 월드 정덕주입니다. 가수 인순이와 재즈 가수 웅산이 부르는 민요는 어떤 소리일까요? 축제는 재밌어야 한다며 민요를 재해석한 페스티벌이 곧 열립니다. 판소리가 국가무형문화유산에 지정된 지 60년을 기념해 명창들이 뭉친 무대도 있습니다. 이광현 기자가 소개합니다. 웅산이 검은고 연주자와 함께 재즈의 호흡과 민요의 신명을 교차해 노래합니다. 여기 우리 음악이 있다는 뜻의 국악축제가 올해는 혁신의 아이콘 이문을 예술감독으로 선임해 대대적인 변화로 민요를 재해석합니다. 민요 대잔치로 가보자. 좀 요상하게 해보자. 그래서 관객분들이 여행자가 되어서 민요 나라를 즐겁게 여행을 하고 가시면 명창 유지숙과 짝을 이루는 인순이는 서도 민요를 알리는데 보탬이 되고 싶다며 기대 반 걱정 반 소감을 밝혔습니다. 템포는 빠른데 노래는 깊어요. 그리고 바이브레이션이 굉장히 아래로 깊게 내려가는 거예요. 저의 첫 곡이 수심가거든요. 저 지금 수심이 가득합니다. 이 밖에도 최백호와 민혜경, 아이비 등 200여 명의 음악인이 대거 무대에 오르는 이번 축제는 모두 16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판소리가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고 60년이 흐른 올해 신영희 등 명창들이 총출동해 눈대목을 들려줍니다. 한국 최초의 밀리언셀러 작가인 김홍신이 판소리와 판소리 고법 보유자들이 처음으로 꾸미는 합동무대의 사회를 맡았습니다. 서양 음악과 달리 우리 음악은 그러니까 판소리와 고수와 청중이 함께 어울리는 독특한 문화를 선사하기 때문에 전통 예술을 하면서 이렇게 한 자리에 좋은 분들, 최고의 명인들하고 이렇게 한 자리 해본 것은 처음이죠. 이 마음이 들떠서 그냥 간이 벌렁벌렁합니다. 춘향가와 흥보가 등 판소리 5바탕을 한 번에 만날 수 있는 이번 공연은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레전드 좀비 영화 28일 후의 후속작이 20여 년 만에 돌아와 개봉 첫날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할리우드 대작들이 생각만큼 성과를 못 낸 가운데 이번 작품 최종 성적에 관심이 쏠립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28일 만에 초토화된 세상에 28년 후를 그립니다. 전작의 뛰는 좀비에서 진화한 더 강하고 더 다양한 좀비들이 이곳저곳을 휘젓고 다닙니다. They haven't died and come back to life. They're living people who've got sick and been infected with the rage virus. 아이폰 맥스 촬영을 통해 거친 질감으로 좀비들을 담았고 2.76:1 와이드 스크린 비율로 뭔가 튀어나올 것 같은 불안감을 주며
영화관에서만 느낄 경험을 극대화했습니다. I want that sense of suffocating intensity. It doesn't feel like a sequel, it feels like an original film. 지구별에서 외톨이 엘리오가 우주로 초대되며 벌어지는 모험 이야기입니다. 부모를 잃은 뒤 상실감에 빠진 엘리오가 위로받고 성장하는 디즈니 픽사 애니 특유의 따뜻함이 묻어납니다. Blue eyes open wide, side to side, just trying to find it again. 1950년대 방탕한 생활을 하던 중년 작가가 아름다운 청년에게 빠지면서 사랑이 시작됩니다. 콜 미 바이 유어 네임 감독이 연출을 맡아 뛰어난 영상미를 선보입니다. 007 제임스 본드, 다니엘 크레이그의 퀴어 연기도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프로야구가 어느 때보다 치열한 순위 싸움을 벌이며 야구 팬들의 시선을 빼앗고 있습니다. 반환점을 돈 현재 선두 하나와 7위 KT의 간격이 5경기 반차로 역대 최소입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반환점을 돈 프로야구 순위표를 요동치게 한 주인공은 디펜딩 챔피언 기아입니다. 최근 5연승을 질주하며 순위를 4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1위에 9경기 차이가 나는 7위였지만 이번 달에 치른 16경기에서 7할에 육박하는 승률을 기록하며 판도를 흔들고 있습니다.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그냥 이기는 작전으로 한 게임 한 게임 이겨서 지금 플러스를 좀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어떻게든 이겨보겠습니다. NC를 제외하고 9개 팀이 절반인 72경기 이상을 치른 현재 1위 하나와 7위 KT의 승차는 5경기 반. 10개 구단 체제가 갖춰진 2015년 이후 역대 최소입니다. 하나와 LG가 조금 앞에서 선두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빼곡하게 중위권을 형성하고 있는 5개 팀이 언제든 선두권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삼성과 기아 등 중위권 팀들의 저력이 만만치 않아 향후 판도를 쉽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본격 무더위가 시작되는 오는 7, 8월 성적에 따라 가을 야구 진출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다음 경기 잘 준비해서 정말 저희한테는 1승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1승도 할 수 있게끔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상으로 팀을 이탈했던 선수들의 복귀와 이들의 활약 여부도 한여름 승부 싸움의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장마 전선이 남하하면서 현재 충청과 강원, 호남을 중심으로 비가 오고 있습니다. 강한 비구름대는 지금 호남에 머물고 있는데요. 전남 한평에는 시간당 30mm 이상의 매우 세찬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충청과 호남 서부 또 경북 북부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또 지반이 약해져서 산사태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중부지방은 오늘 오후에 비가 그치겠지만 남부지방은 내일까지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호남의 많은 곳은 150mm 이상, 영남에도 100mm 이상의 큰 비가 더 예상됩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부산과 울산, 제주도에 강풍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시설물 피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밤사이 25도를 웃돌면서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 기온이 27.6도, 그리고 대구가 26.4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28도, 춘천 27도, 대구 27도로 낮 동안에 습도가 높아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다음 주 후반에 또다시 장맛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